자, 안녕들 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306페이지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네, 이 주택금융공사의 설립은요, 2004년도에 이루어진 건데요. 그때 당시 이제 그 신용 보증기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 코모코라고 그래서 한국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주식회사라고 있었어요. 두 개를 합쳐서 설립이 됐고, 주택금융공사가 설립이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장기주택자금 대출제도, 이제 그때 당시는 모기지론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명칭을 공모해서 보금자리론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립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주택금융공사가 설립이 되면서 나타나는 이제 효과는요, 금융시장의 안정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에는 이제 단기 주택자금 대출 제도밖에 없었는데 주택금융공사가 설립이 되면서 장기 주택자금 제도가 도입이 됐다는 얘기죠. 그로 인한 이제 주택시장에 어떤 이제 안정화를 꾀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장기 주택자금 대출 제도가 열리면서 장기 채권 시장이 발달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가 됐다는 얘기는 그때 당시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설립이 되면서 등장을 시킨 이 보금자리론 제도가 장기 주택자금 대출 제도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요, 상환해야 될 원리금의 규모가 작아지죠. 그러면 융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특징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요 업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그 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이 되면서요, 주택금융공사 이 업무에 관한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 주택연금 등에 대한 부분이 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수정해서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주요 업무는 거기 나온 것처럼,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적격 대출이 있죠. 이런 거를 취급을 하고 있고요. 적격 대출은요, 이 주택금융공사가 제시한 조건이 있어요. 대출 조건에 적합한 대출을 우리가 줄여서 적격 대출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주택 보증에 대한 공급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게 되면 주택연금에 따른 뭐를 해주는 거냐면 공급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상은 이 주택연금에 따른 지급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자기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이 주택금융공사의 상담을 통해 가지고 적격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시중은행에서 융자를 받기는 받지만 지급보증은 주택금융공사가 해주고 있다. 그리고 주택금융공사는 뭐를 발행하냐면요, 증권을 발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추가되는 어떤 이제 업무에 대한 거는 나중에 그 자료 올려드릴 때 그거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주택금융공사 취급하는 대표적인 상품이 보금자리론이 있는데요. 일반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주로 살펴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 이제 그 307페이지 하단에 있지만은 주택금융공사는 대출 관련 업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하고의 업무 제휴를 통해서 위탁 판매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도표를 보시게 되면 유보금자리론 아니면은 아낌 이보금자리론 또는 T보금자리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대출 상담을 하고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인 보금자리론의 일반형을 보게 되면요, 신청 대상은 그거는 하나 정도 기억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인데 재외 국민하고 외국 국적 동포도 포함이 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 신청 대상 정도. 왜냐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아니 외국 국적의 동포까지도 우리나라에 이 금융 이거 지원을 해줄 수 있나? 뭐 이렇게 착각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틀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택세는 이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주택은 등본상의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출 한도에 대한 거는 계속 변화가 있어요. 정부의 금융 규제에 따라서 대출 규모가 조금 확대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고요. 그래서 보금자리론에서는 신청 대상, 그리고 대출 기간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옆에 이제 양가로 5번에 보면 대출 기간이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대출 기간을 보시면은 10년 이상이죠.
그래서 장기 주택자금 대출 제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0년, 15년, 20년, 그 다음에 30년까지 있는데 30년을 우리가 대출 기간으로 설정하게 되면요.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에 연령이 만 77세를 넘어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상환 능력 뭐 이런 걸 감안하겠죠. 그래서 대출 기간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분할이라든가 원금 균등 또는 체증식 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단의 박스에 보면요. 디딤돌 대출과 적격 대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 시장에서는 이 디딤돌 대출과 적격 대출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런데 얘네가 대출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보금자리론보다는 조금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그냥 나오면은 상품이 바로 완판이 될 수 있는 예, 그런 내용인데요. 아직까지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이 부분까지 언급은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냥 이름 정도 예,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오히려 여러분들이 초점을 둬야 될 것은 주택연금 제도가 아닐까. 예, 요 주택연금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요, 이게 이제 노인 어떻게 보면은 복지정책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일명 하우스푸어라고 그러죠. 집은 있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 이 집을 담보로 해서 생활비를 대출 형식으로 빌려주는 그런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만 55세 이상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보증의 금융상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주택금융공사법의 개정의 주요 내용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공표 즉시 시행이 되는 것이 자, 원래는 시가였는데 이게 공시 가격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대상 이 주택이 주택법상의 주거주택하고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주택만 해당이 됐는데 이게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도 추가가 되는 것 있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이제는 주택연금을 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요. 그게 만약에 신청한 소유자가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가 그거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녀 동의가 없으면 승계가 안 돼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바뀌어서 자녀 동의가 없이도 바로 배우자에게 승계가 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연금 수급권의 압류 금지라고 돼 있죠. 이게 압류 방지 통장이라고 해서 주택 연금 전용 통장을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지금 이제 뒤에 말씀드린 거는 6월 달 시행이에요. 6월 21일에서 6월 23일 사이에 시행이 되니까 그거는 이제 자료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드릴 텐데 요거 지금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는 저희가 이 교과서를 이제 구성을 할 때 그때 이미 발표는 했던 거죠. 예. 그래서 발표는 했지만 예, 그 이후에 시행이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정이라고 해놓은 거죠. 이제 그거를 바뀐 거 내용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가입 요건에서는요. 먼저 바뀌었던 게 뭐냐면요. 가입 가능 연령이 있죠. 예, 그거 기억을 일단 하시면 되죠. 예, 연령이 몇 세냐면요. 55세예요. 이게 원래 60세 이상에서 55세로 낮춰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건이 뭐냐면 부부 중에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돼요. 왜냐면은 연세 있으신 분들이 나중에 재혼을 하게 됐을 때 다른 나라 국적 사람하고 재혼을 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부부가 공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그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예,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가격에 대한 거는 대상 주택이 주어져 있을 때요. 지금 우리가 거기서 바뀌는 거 얘기했지만 공시 가격 예, 9억 원 이하. 그죠? 예. 이게 원래는 시가였다고요. 공시 가격이 9억 원이면요. 시가로 따지면 이 12억에서 13억 정도까지도 예, 우리가 연금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규정을 완화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예, 그 내용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311페이지의 맨 상단에 가면은 주거용 오피스텔하고 색깔을 달리해서 놨죠. 그러니까 이게 개정이 될 거라고 보고 예, 그 명칭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거 목적 오피스텔 중에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예, 그거 기억을 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요. 거기 보시면은, 이 주택연금에 대한 부분에 있었을 때, 예, 거기 보시면은, 311페이지에 위에서부터 한 8번째 줄에 보면요. 지문 4번에 부부 모두 종신보장이라고 되어 있을 때요. 예, 거기 보시게 되면 디귿에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것 있죠. 이게 조금 더 확대돼서 개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추가로 넣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가끔 저한테 그걸 가지고 따지듯이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거기 리을에 보면 이용 도중에 이혼을 한 경우 있죠. 이혼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재혼한 배우자 같은 경우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건 제가 정한 게 아니라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왜 안 되냐고 저한테 따지듯이 물어보는 분이 있어갖고 그래서 그거는 해당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뒷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합리적인 상속이라는 건요. 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소유자나 배우자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청산해야 되잖아요. 청산할 때 혹시 모자르면은 피상속인이 그거를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이 주택금융공사가 대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거 있으면 주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중간 박스 밑에 가면 주택연금의 지급은요. 주택 담보 가격의 감책인 개수를 곱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우리가 중간에 조기 상환을 할 수 있어요. 조기 상환을 할 때 조기 상환 수수료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거. 그 정도도 시험상에서 한번 인용이 된 적이 있으니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313페이지 가면 중간에요. 모기지론과 영모기지론의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거기 나와 있는 모기지론이요. 이게 보금자리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모기지론이라고 그랬을 때, 그건 우리가 주택연금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경과할수록 주택 가치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 모기지론은요, 이렇게 대출 잔액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모기지론은요, 대출을 일시불로 해주고요. 상환은 분할해서 상환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면서 상환이 들어가니까 잔액이 이제 줄어드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모기지론이라고 그래서 리버스 모기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요게 이제 주택연금을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요. 시간이 갈수록 주택 가치는 이렇게 상승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대출 잔액이 주택 가치에 육박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주택을 담보로 계속 대출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는 대출을 갖다가 분할해서 대출을 해줘요. 매월 생활비조로 지급을 해주는 거니까. 대신에 상환은 일시불로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가 일반 보금자리론하고 주택연금하고 상반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 기초해가지고 기본적인 성격 정도는 정리를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 농지연금이라고 있는데요. 현재 농지연금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가 취급기관인데 농지연금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험에 인용이 된 적은 없는데요. 농지연금이라는 제도도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문에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노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등을 운영 실시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직은 산지연금은 없어요. 나중에 아마 근데 산지연금까지도 활성화될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만 현재는 농지연금까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314페이지에 가면요. 우리나라의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거기에 보시면 개요가 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MBS 발행구조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MBS에서 그 발행구조를 보면요. 거기 양가로 3번에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채권이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요. 자, 그랬을 때 그거 하나 정도만 추가로 정리해드리면요. 우리나라의 이 주택금융공사는요.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 채권 있죠. 이거를 기초로 해서 주택저당 증권을 발행하고 있고요. 이 주택저당 채권을 담보로 해서
예,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예, 이걸 이제 구성을 우리가 MBB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명칭은 주택저당 증권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게 구조가 CMO 구조예요. 예,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되고 있는 구조는 다계층 채권, 그러니까 다 여러 개 계층으로만 발행이 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요게 한 2번 정도 지문으로 나왔어요. 주택금융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 채권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그러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리고 얘는 담보니까 주택저당 채권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채권이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315쪽에 그 내용은 맨 상단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주택금융공사는 주로 CMO 형태의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그래서 구성은 최대 8개의 트렌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 잠깐 왔다 갔었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적 콜방어 개념이 성립이 되어 있다라고 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당증권의 발행 효과나 이런 것들은 다 앞에서 우리가 이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효과하고 거의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316쪽에 가시면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라고 있죠. 예, 여기도 기억을 일단 해 두셔야 돼요. 그죠? 예. 예, 이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라는 건요. 예, 거기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회사, 신탁 또는 조합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형태는 여러 가지로 설립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현행 리치법에서는 주식회사로만 설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다라고 이렇게 명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식회사니까 예, 그래서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니까 투자해서 발행하는 주식을 가지고 일반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이제 지분형 간접 투자 방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즉 부동산 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자본 시장에서 즉 주식 시장 등에서 이렇게 조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 오피스가 있어요. 예, 오피스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한번 이제 발행을 해서 나왔던 구조인데요. 유럽에 가면 왜 벨기에 같은 나라 있잖아요. 예, 그 나라에 그 안에 중심가에 이 오피스가 하나 매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오피스 안에 들어가 있는 임차자들이 주로 누가 들어가 있냐면 정부 기관 등이 입점을 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투자자를 모집하는 시기가 2020년 하반기에 이제 했는데 여기 이 정부기관들이 임차자인데 최소한 5년 정도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대요. 그러면은 이 오피스에 투자하게 되면 5년 정도의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약간 급매물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보다는 조금 싸게 나온 거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매물로 나온 게 한 5천억 수준이라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이게 중심가에 위치한 건데 시세보다 싸게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회사 있죠. 예. 얘네는 여기에 투자한 5천억이라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어디에다가 주식시장에다가 뭐를 발행하겠어요?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액면가 5천원짜리로 한 주당 5천원. 예, 그러면 이게 주당 5천원짜리면요 커피 한 잔 정도의 가격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이 소액 투자자들도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면 이게 5천억이라는 돈을 소수의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더라도 5천억이라는 것을 주당 5천원으로 해서 이게 팔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쉽게 투자할 수 있죠. 그러면 투자 자금을 좀 더 쉽게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죠.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필요한 자금을 여기 있는 자본 시장에서 조달을 하겠죠. 그때 중간에 파이프라인 역할하는 게 이 부동산 투자 회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소액 투자자도 직접 투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 예, 특징에 명시가 돼 있죠.
특징에 보시면 부동산 지분을 소액의 단위로 표준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소액 투자자들도 투자가 가능하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대중화를 유도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이 감소가 된다는 것은요. 여기서 이렇게 투자자가 투자할 때 이 투자 회사는 오피스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관련 뭐 임대 사업이라든가 대출이라든가 여러 개의 사업에 다각도로 투자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투자 수익의 안전성과 환금성이라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하게 되면요. 내가 필요할 때 얘를 매각해서 현금화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주식에 투자했기 때문에 이거를 주식시장에서 매매하면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자산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는요. 자, 일반적인 고가의 이 자산인 부동산을 소수의 간에 거래하게 되면 거래 내역을 알 수가 없는데 지금은 다 주식시장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래 내역이 투명해지더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시면요. 부동산 투자 이 회사법상에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투자 회사 제도에서는요. 이 투자 회사의 종류가 있는데 그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는데 기본적인 성격이요. 얘만 주식 회사예요. 예,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다 명목 회사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투자 운용이 있죠. 예, 투자 운용에 대해서 여기는 상근 임직원을 두고요. 그러니까 자산운용 전문력 포함한 상근 임직원을 두고 얘네는 이거를 직접 해요. 근데 얘네는 서류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냐면 위탁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위탁을 받아서 이 위탁관리나 기업구정 부동산 투자회사에 자산의 투자 운영만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를 우리가 자산관리회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 등에 대해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표현을 같이 해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자기관리하고 위탁관리 기업구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기본적인 성격이 있죠. 예, 이것도 물어보니까 이것도 간략하게는 예,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317페이지에 밑에서 5번째 줄에 보면 니은의 위탁관리 있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예요. 그죠? 그래서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 없고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어요. 그거는 기업 구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도 똑같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로 318페이지 가시면 중간에 관련 회사 그래서 자산관리회사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투자자문회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문회사는요. 얘네들이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는요. 예, 그럴 때는 반드시 부동산 투자자문회사에 자문 및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예, 자문 및 평가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자문 및 평가를 받는 거는 자기 관리하고 얘가 되겠죠. 자산관리회사. 왜냐하면 얘들의 것을 대행해 주는 게 자산관리회사니까. 예, 그래서 그 업무에까지 예,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투자회사 제도상에서 이렇게 예, 구성이 돼 있으니까 요거 하나는 이제 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법령에 기초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가면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라고 명시가 돼 있죠. 예, 그래서 거기도 별표는 하나 하셔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여기는 투자회사 제도가 되겠고요. 예, 그게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법이에요. 일명 이제 리치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여기 가게 되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요. 위탁관리가 있고 기업 구조조정이 있어요. 예. 요 세 가지 기준에 있을 때요. 첫 번째, 예, 거기 보시게 되면요. 영업 인가가 있고, 이제, 이제 투자회사법이니까 318페이지 하단에 가면 법인격이 있죠.
부동산 투자에서는 주식회사로 하고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주식회사니까. 예,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가시면요. 제5조라고 되어 있죠. 예,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을 보시면 상법에도 불구하고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은 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설립 자본금에 대한 것 있죠. 걔는 시험상에서 자주 나오는 애 중에 하나예요. 자기관리가 5억이고요.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적 부동산 투자회사가 예, 각각 3억이라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시면 영업인가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등록에 대한 부분인데 요게 이제 뭐가 차이가 있냐면요. 예전에는 그냥 다 뭐 인가 뭐 하나의 상황이었는데 분리가 시켜갖고 자기관리는 인가상이라고 그러면요. 위탁관리나 기업구조는 등록상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다라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 넘어가시면은 10조에 320회 맨 상단에 가면 최저자본금이 있어요. 최저자본금은 얘가 70억, 50억, 예, 50억, 예. 이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 부동 11호의 2호를 보면 11조 2호를 보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에서 지점 설치 금지 있죠. 걔도 잘 쓰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지점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없다. 예,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14조의 8호를 보게 되면 주식 공모가 있어요. 이거는 투자 자금을 일반 이 투자자로부터 공개 모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은요, 2항이 돼 있죠.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해야 되는데요. 얘는 거기에 적용이 안 되고요. 얘는 소수의 기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3호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X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얘한테만 적용되는 특례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 밑에 15조 있죠. 양가로 10번에 15조를 가게 되면 주식 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예요. 예,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요.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데 얘는 그 적용 대상에서 역시 제외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에 넘어가시게 되면은 그 양가로 12번은 제19조의 현물 출자라고 있죠. 이 현물 출자에 가게 되면요. 이 항에 미임을 가게 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한 권리, 그래서 대토보상권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수도권 지역에 그 제3기 신도시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해야 되잖아요. 그럼 원래 현금 보상해 줘야 되는데 대토보상권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추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용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갔겠죠. 그래서 근래 나온 거니까요. 예,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321쪽의 하단에 가면 자산의 투자 운영 방법 등이 명시가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이 변화가 조금 있어서 하여간 수정 개정된 거는 수정해서 정리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양거로 14번에 가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 운용 전문리 있죠. 요것도 하나 알아두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전문 인력에 여러분도 들어가죠.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서 이게 여러분 시험에 2번 나온 거니까 예, 그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표현이 바뀐 게 그 밑으로 나가면 양가로 16번에 예, 제22조의 3호죠.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있죠. 자본금이 70억 이상인데 이게 보유하고 있는 자본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이 조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몇 조에 몇 호 이렇게 수정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예, 그거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투자 자문에서는요, 자본금이 10억 이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가게 되면요, 처분 제한이 있어요.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국내 부동산은 1년 이내 처분해서는 안 되고요. 국외 부동산은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라고 명시해 놓은 거고요. 얘는 처분 제한이 없어요.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그래서 그 밑에다가 표시해 놨죠. 그 323페이지의 맨 마지막 칸에 가면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 적용을 안 받는다라고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가면은 자산 구성이라고 돼 있어요. 예, 요 자산 구성에도 보게 되면요.
예, 부동산 투자에서는요, 매 분기말 현재 총 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증권으로, 이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이 될 때 100분의 70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돼요. 근데 이 기업구조적 부동산 투자에서는 역시 이 조항을 적용을 안 받아요. 그래서 요거 네 가지가 기업구조적 부동산 투자에서만 적용되는 특례사항이라고 보면 돼 있고요. 그 밑에 양가로 21번에 있는 28조의 배당은 참고하셔도 돼요. 이게 한시적으로 올 연말까지만 운영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굳이 정리할 필요가 없고요. 다만 양가로 22번에 가면요. 차입 및 사채 발행할 수 있다는 것 있죠. 예, 요건 기억하시면 돼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거. 예,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거예요. 예, 요런 법률을 기초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시험에서 한번 최근에 나왔던 게 뭐냐면 327페이지 가시면 양가로 29번에 47조에 내부 통제 기준이 있어요. 거기 가면 자기관리하고 자산관리회사는 예,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 운영을 건전하게 해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해야 되는데 위탁관리나 기업구조적은 이게 필요 없죠. 왜?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기 때문에 내부 통제 기준을 둘 수는 없어요. 다만 걔들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자산관리회사는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표현을 바꿔가지고 정리해 드린 거고요. 그 밑에 가면은 기업구조적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특례라고 돼 있죠. 예, 그게 뒷페이지 328페이지 가면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예, 제14조의 8호, 24조의 1항, 2항 및 제25조의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거예요. 네 가지. 예, 그게 법령에는 그렇게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항목을 정해가지고 알려드린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리츠법에 대한 내용을, 중요한 내용까지 알아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개발금융, 예, 이 내용을 또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